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영화가 백투더 퓨처 있었죠. 예, 이게 2015년도, 지금부터 5년 전에 상황이 나온 거를 이게 1985년도, 예, 그때, 예, 얼마입니까? 한 30년 정도 전이죠. 그 전에. 1985년도에서 2015년을 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실현됐죠.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뭐 스트링이라 해서 신발 끈을 이렇게 묶어서 하면 거의 날아다니는 그런 드론도 다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각 못한 것들이 많이 기술이 나오고 인간 행태도 바뀌고, 또 그다음에 석유 생산량 자체가 흔히 말해서 이제 피크 오일, 최근에 코로나19가 있고 나서는 이 서로의 저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퍼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행도 지금 거의 제로 금리 내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있어요, 외국에는. 그거는 지금은 은행에 하면 뭐 1%, 2%도 받는데,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내가 은행에 저금을 1,000만 원을 하면은 1,000만 원 맡기는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대가 오고, 그런데 화석연료 석유에 대해서는 전에까지는 뭐 1kg만 파고 나가면 됐는데, 이제는 2, 3kg를 파야 되고, 물렁하던 그런 석유가 아주 딱딱하고 녹여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화석연료는 앞으로 한 50년 정도 전후되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경제성의 문제도 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기술적 특이점, 이 테크놀로지컬 싱귤레리티라고 하죠. 이제는 AI가 생기면서, 전에 같으면 인간 로봇으로서 인간이 나름대로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하던 이런 녀석들이 자체적으로 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종합한 거하고, 기계 AI가 갖고 있는 종합한 게 어느 순간에 AI가 인간의 평균 모든 총체적인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뭐 예상은 2045년이다 또는 4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우리 세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것으로 앞으로 가고, 문제들이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저나 딜레마에 빠지면 힘들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스릴레마라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이게 열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풀어도 한 가지가 안 풀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식량 부족이라든가 분배 불공평, 경제 난민, 이런 문제하고, 또 전염병, 뭐 슬러마, 그리고 지구 온난화, 뭐 해양 오염, 이런 것이 환경, 에너지, 식량, 인구 증가, 불평등, 이게 막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딱 잡아서 풀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현재 이제 시대가 딜레마의 시대가 아니라 트릴레마의 시대에 들어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언제 기후 위기와 창조적 리더십 또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목사님 붙여주셨는데, 이제 이 리더십 이야기를 왜 제가 넣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일회용 쓰지 마라, 뭐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해라, 집 문단속 잘해라, 하나하나씩 가르치면은 간섭을 100가지 이상 해도 애는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모님이 형제 또는 남매가 있다면 바깥에 나가시면서 애들을 불러갖고, 얘들아, 엄마 아빠가 잠시 외출을 하고 며칠간 어디 갔다 올 테니까 큰애야 작은애야, 네가 집주인이야, 너 엄마 아빠 대신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밖으로 이렇게 보고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하도록 하라. 이러면 애가 갑자기 엄마 아버지 된 느낌에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마치 이거를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뭔가를 장성하고 잘 관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관리자의 의무를 인간에게 주었다. 선한 관리자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하나씩만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지도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 걸 하나를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주면, 애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딱 가지게 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안 해도 내가 딱 생각해보면,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이야기를 100마디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다. 그래서 C. 라이트 밀즈, 미국의 비판 사회학자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사건, 사고, 세월호라든가 지금 코로나가 내하고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은 내가 세월호에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연관이 되고 5.18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5.18 때 내가 당장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피해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게 다 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므로써 내가 해결의 주체로서 등장하면 그런 문제가 또 풀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창조적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11년도에 미래 CEO의 조건이 창조적 리더십이라고 한 그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재를 확보하고 후계자를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조직에 창조적인 영감을 부여하는 것. 실질적으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발상을 가지는 것. 그리고 글로벌한 시장, 글로컬하게 내가 지역에 있지만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망에서 좋은 의미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사회와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전에까지는 잘만 만들면 팔린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의 2세들의 갑질 같은 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창조적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걸 먼 데서 찾을 것 없이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리더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그 열정과 헌신이 있고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질그릇 만들 때도 직접 나서서 굽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게 제일 큰 거죠. 인간적인 영역. 법을 어기는 사람은 냉철하게 목을 쳤지만 그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창의성으로 승부했죠. 왜군이 조총을 들고 왔을 때 거북선과 대포, 화포를 준비했던 그런 세대를 앞서가는 그런 지혜, 창의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심리학 등에 나오는 창조적 리더십의 핵심은 진정성과 부드러운 카리스마, 사회와 소통, 인재를 키우고 창조적인 영감 또는 통섭,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모아가고 전체 조합이 아니라 전반적인 통째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고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행동 이게 맞아야 될 것이고 계속 고쳐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기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진정성을 물어봐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바로 믿음하고도 관계가 있다 보는데 스스로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정말 행복한가?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가? 그리고 꿈이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내가 돈만 많이 벌겠다가 아니고 정말 큰 의미에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리라 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고 지역이나 또는 교회에 또는 학교에 지역사회에 나라에 애정과 헌신이 있는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진정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가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선거 전에는 표 얻기 위해서 온갖 머슴 노릇을 하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완전히 왕으로서 군림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의 진정성,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정치를 하는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투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정군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어떻든 간에 다 아픔이 있는데 뭔가가 끝까지 투명해야 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잘났고 진정성이 있는데 부딪혀요.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이럴 때 정말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벌써 세대 차이가 나고, 앞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집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살자지만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되면 벌써 반항합니다. 자기가 독립하려고 하면은 부모하고도 마찰이 있어요. 그럴 때 제 꿈이 뭔가 들어주는 거죠. 네가 바라는 게 뭔가, 나는 이루고 싶은데, 그래 합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존중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소통은 우리 둘이서 너와 나가 어떻게 하나로서의 소통을 할 것인가, 공동 분모가 뭔가, 공통 분모를 만들고, 그 다음 사랑과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 내만 잘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뭐 행정으로 보면 주민 참여를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소통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됐을 때 창의성이 발휘가 되겠죠. 우리가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파자해서 뭔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도 하트라고 하죠. 우리 많이 쓰는 마음, 이 심장 하트가 hear 플러스 art인 거죠. 그죠? 듣는다. 예술인 거죠. 경청의 기술이면서 경청의 예술인 거죠. 이 마음은 정말 가까운 친구들은 아까 이야기한 거 또 이야기하고 제잘제잘 거려도 마음이 좋은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한마디 해도 막 됐다 그래요. 고마해라. 그죠? 듣기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이 듣는 훈련을, 경청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리더십은 당연히 창조성 또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도 있어요. 소통도 해요.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 옛날에 개콘이 지금 없어졌다는데 개콘에서 고마워 밥 먹자 이런 거 있잖아요. 먹기는 먹고 대화는 하는데 이게 옳은 대화가 아니야. 창조성은 동창회를 가도 대학 동창회 별 재미없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재밌죠. 옛날 걸 다 봤으니까. 그때에 이런 것 같이 창조성이라는 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장난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창조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뭐 구닥다리 조선시대 생각을 하고 양반의식을 갖고 있으면 창조성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브랜드, 또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남이 봤을 때 부족한 거,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걸 장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 또 부산이면 부산다운 게 뭔가. 부산은 정말 좋은 도시죠. 산과 강과 바다와 온천, 이렇게 가진 데가 없어요. 서울한테 너 바다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뭔가, 뭐가 내가 다른가, 이거를 충분히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창조성은 하늘에서 안 떨어지죠. 늘 배우는 자세로 꾸준하게 독서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경험을 쌓고 공감하는 것. 그래서 생태적인 또는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을 가져야 공감을 해야 돼요. 아까 소통에서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참 좋네, 나 같으면 이래서 하면 저 좋겠다. 이게 창조성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요. 일본에 조금 살기도 했고, 교토에 신주쿠 있잖아요. 거기에 동쪽 출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이 멤버가, 이 라이온스 클럽 아시죠? 여기는 회원도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사자 석상에 뭘 넣어요? 뭘 넣을까요? 동전을 넣어요. 동전을 탁 넣으면 어흥 하고 사자가 소리가 또 나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여기에 아이들의 실명 방지를 당신의 사랑으로 적어놨어요. 여기에 돈을 100엔짜리를 넣으면 거기에 나온 만큼을 똑같이, 만일에 100만 원이 돈이 들어오면 100만 원을 라이언스 클럽이 딱 매칭을 해서 이거를 캄보디아에 아이들 실명한 애들 개안 수술을 하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라이온스 클럽이 많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는 바르게 살자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것도 괜찮지만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상대적으로 진정성이 있어요. 소통을 해요. 창조적인 어떤 그런 걸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꼭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런 발상을 배울 필요가 있고. 자, 미넨에 제가 2000년대 다녀왔습니다. 초반에. 여기가 멋지죠. 올림픽 파크.
여기 월드컵, 독일 월드컵 결승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이 공원이 2차 대전 때는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서 완전 쓰레기산이었습니다. 이걸 다 치우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벤치마킹 하는 데가 울산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이 옆에 있는 그 목 같은 것을 흙을 파내고 없애버리려 했는데 독일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시장이 이걸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문수 경기장은 이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면서 소풍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아시아드 경기장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갈매기 야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는 거의 밥솥같이 콘크리트 밥솥을 얹어놨죠. 이렇게 된 이유는 공간도 좁지만 나무 숲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기자를 했는데 이걸 기획을 해서 여기 나무들은 많이 심게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자연 친화적이지 않죠. 그런데 일본의 후쿠오카돔, 여기는 창문 운동장에 덮개가 있어가지고 열리고 합니다. 야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으면서 이 옆에 관목들이 있잖아요. 주차장도 있고. 우리 앞에서 보면 오로지 시멘트밖에 없는, 이것이 200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19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4, 5년 차가 있습니다만은 도시를 경영하는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창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가를 도시를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차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 남하고 다르다를 우리는 너무나, 니는 우리하고 달라.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전부 짜장면 시키는데 한 사람이 짬뽕이라면은 야, 짜장면으로 통일 뭐 이런 식도 막 하잖아요. 특히 군대 문화가 이랬는데, 차별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소수성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보고 자기가 가진 걸 극대화하고 또 좋은 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체를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는 전체로서 이해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론을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컨실리언스를 통습이라고 최재천 교수가 번역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구 위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저는 참 다행인 것이 어릴 때 경남 통영이 고향인데 지금 영일만 친구 하는 거 있죠, 노래.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심리가 가면 산이고 심리가 가면 바다에 면 소재지에 자랐습니다. 자연이 바로 저 주위에 있었고 자연이 놀이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과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곤충하고도 뭐 이렇게 잡아 죽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생명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느끼는, 또 습지, 새를 보는 이런 어떤 거에서 자연과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숲속의 아이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이 지금 제가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하고 또 사회운동으로서 뭐 탈원전 에너지 전환운동 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 속에서 환경을 실천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가, 저는 스스로 기쁜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주체적인 삶이거든요. 너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일회용 물컵을 쓰면 어떤 사람은 김 교수도 일회용 물컵 쓰느냐고 이런 식이에요. 일회용은 딱 쓸 때 쓰는 게 한 번 쓰는 거죠. 근데 일회용을 계속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꼭 차가 필요해서 쓰는 사람은 또 차를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 또는 걸어 다니기를 좋아하면 걸어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너는 맨날 차 타고 다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한다면, 박그림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설악산이 있죠. 거기에 케이블카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 반대해서 막아낸 분이죠. 근데 이분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서울에서 그냥 옷 이렇게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런 사장님이었는데 우연히 설악산에 놀러를 갔다가 산양하고 20m에서 눈을 마주쳤는데 뭔가 느낌이
달랐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1, 2년 뒤에 설악산 가서 내가 이 산양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산양똥을 봐도 이 산양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보면 새로운 소명, 우리 자연을 지키는 지킴이가 된 거죠. 일본의 경우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 예술가입니다. 화가입니다. 이분은 아이를 가지고 예술에서 5일 유화를 했는데 역겨웠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캔버스 자체를 안 쓰고 일본의 우리 그 한지 있죠. 화지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아주 그 친화적인 그런 물감, 자연 물감을 써서 우리 같으면 낙동강 하구에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집이 3층인데 1층에 시민단체, 우리 같으면 낙동강 하구를 사랑하는, 이게 후쿠오카에 있는데 와지로 갯벌을 사랑하는 모임의 사무실로 1층을 쓰고 자기 집인데 2층은 이런 갤러리를 작품을 쓰고 3층은 부부 침실이 있는 한 300명 정도 회원이 모여서 여기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에 쓰레기 줍고 아이들 오면 공부하고 그것이 정말 기쁨이죠. 목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서 새로운 어떤 환경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너 좋아하는 대로 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네가 주인이니까 집을 불내면 안 되겠죠. 예? 도둑이 들어온 걸 막아야 되겠죠. 이런 정도만 한다면 네 쪼대로 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물건에 사랑을 심는 거. 지금 우리 시대는 없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느냐? 애용품이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 교수님도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때 졸업 선물로 삼촌 숙모한 때 만년필 하나 받아갖고 그게 또 잉크가 깨져갖고 실로 묶어갖고 찔찔 짜기도 하고 이래요. 그 이야기를 잘해놓은 게 일본의 책을 보니까 애용품의 5원칙 갖고 있는 수가 적고 오래 사용하고 애도 태우고 고장이 나도 내가 애쓰면 수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모든 걸 잃어버려도 바로 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까지도 자기 필요에 갖고 쉽게 이용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사람을 쉽게 어떤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게 많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저는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같으면 목회자 솔선수범, 학교 같으면 교수가 솔선수범해야 되죠. 니는 바람풍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바람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리더가 그래서 외국에는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시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0부제, 요일제 차량도 공무원들은 훨씬 해야 되죠. 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걸 배워야 되죠. 이게 기독교의 박애적신 자선에서 나온 거를 정말 기독교에서는 가진 입장, 다 가졌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게 우리나라 최부자 같은 경우에 사방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특히 흉년에 양식을 풀어가 이웃에 굶는 사람 없게 해라. 지금 코로나 때 가장 필요한 그런 있는 사람들의 사회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숲이라든가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본에는 우리 같으면 대선이라든가 무학 이런 데서 소주 회사 옥상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나오는 수확을 갖고 깔끔한 술을 만들어서 전통주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 운동장 뒤에 학생들이 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업하면서 농사를 지어갖고 쌀을 수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의 윤호섭이라고 하는 그린 디자이너 교수님은 학교에 있는 아스팔트를 여기다가 배추 물을 심어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이걸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아까 우리 집 환경백서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2층 설라부 집에 없는 것이 없는 이 자체가 농장인 평상 한두 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지, 고추, 토마토 이런 것이 다 있었던 정말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녹색 커튼 나무를 심어 놓으면 보통 40도 정도 되는 여름철에 24도를 유지합니다. 굉장히 괜찮죠. 저는 전통
음식점 같은데 이런 거를 좀 발도 놓는 대신에 그 위에 이런 식물들을 키우는 게 좋겠고, 예, 쿠바의 하바나는 위기가 기회가 됐죠. 외부에서 해상 봉쇄하고 경제 통제를 하니까 남는 틈만, 빈 틈만 보면 거기에 식량 채소를 심어가지고 식량 자국국이 됐고 의료가 발전했고 농사가 화학 비료가 없고 농약이 없으니까 전부 퇴비를 갖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력이 좋아졌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 작업 보십시오. 프랑스 320%, 미국도 125%, 이런데 우리나라 25%, 일본이 22%. 이렇습니다. 이게 일본도 잘못 방향을 잡아갖고 자급자족하는 거에서 무조건 외국 거 하면 좋겠다고 이 비교의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못하면 이제 지금같이 한국하고 일본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일본,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쟁 상태, 준전쟁이면 우리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되고, 지금 농촌에 있는 농사를 짓는 경영주 나이가, 세대주가 68세입니다. 우리 삼촌 같은 분 또는 형님 같은, 큰형님 같은 분이 앞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농촌 인구 4%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는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연장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그냥 무료 급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어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요. 생산자, 소비자도 아무 생각 없이 사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때, 농사를 지을 때 우리 가족 내지 친지를 생각하듯이, 마치 사촌 형님이 농사를 지어서 동생한테 좀 나눠주는 그런 마음으로, 또는 우리가 이거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참 시골에서 아는 분이 이렇게 해온 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가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생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예전에 일본의 농림수산부는요, 일본에서 나는 것만 먹어요, 식당에.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부산시라든가 서울에 세종청사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제대로 먹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에 좀 안 매였으면 좋겠다. 저도 자동차를 당연히 타고 다니지만은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1년에, 이거 일본 이야기 책에 쓴 건데 10,000명, 지금 우리나라 한 3, 4천 명 됩니다. 1995년도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부상자가 20명이에요. 사망자 한 명이면 20명 정도 되고, 그 가족까지 치면 1년에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부상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터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려요. 자동차를 타면 전부 드라이버가 말짱하던 사람이 전부 이상하게 욕지거리를 하게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10,000명 정도 되는 사망자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교통사고 나면 죽기는 죽지. 근데 자기 아들이라면, 자기 딸이라면 허용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브레크에서는 제가 책도 썼습니다만 이래서 시속 30km를 제한했습니다. 1990년도에. 왜? 20만 명이 사는 도시에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긴다는 걸 인간의 수치라고 시의회 의원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속 30km로 줄이자. 그러면 전차에 바치는 정도로 죽지는 않는다. 이것이 지금 나와서 부산시가 작년에 내놨던 5030입니다. 메인 50km, 그 다음 30km.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자전거도 말이죠. 저도 집에 자전거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자전거는 전부 레저용이에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하면 밥 먹고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소나 지하철까지를 공공자전거로 연결하면 적어도 버스 정류장 2-3개는 자전거로 가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쇼핑 갈 때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정부에도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서 우리가 이 탈원전 에너지, 재생에너지 가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게 지금 거의 전형 논리 같이 막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원전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자체도 부산중앙교회가 지금 고리 원전에서 30km 안 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은 이제 사양산업이라는 거죠. 사양산업.
우리 조선이 한때 엄청 잘 나가다가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구조조정하고 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 세계 원전 동향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여기에 원전의 논란은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원전은 작년에 1년 동안 전 세계에 원전이 한 400개쯤 되는데 1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 1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5개 새로 지었고요. 2017년에 1개 지었고 2010년도에 15개 지었고 거의 안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빼고 다른 데는 막 많이 짓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65년이 되면 그냥 가만 놔두면 원전이 다 없어집니다. 이게 전 세계 원전이 2065년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고리 오리코기를 지어가지고 다시 가동하면 2080 몇 년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원전을 가동을 해야 되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20년 지나면 또 새로운 정책적인 결단을 국민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좀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위험성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있는 거를 흔히 유통기간 설계 수명이 끝날 때까지만 쓰고 그 다음 데는 더 안 늘려야 되고 새 거 안 해야 되고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많은 생태, 산업 생태계죠. 직장을 잇는 분들은 풍력이라든가 다른 좀 형태로 전환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이 있잖아요. 태양광이 불과 한 10년 사이에 350에서 50%, 7분의 1 정도로 가격 떨어졌어요. 반대로 원전의 우라늄 가격은 23% 더 올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013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의 원가가 평균적으로는 원전보다 더 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고 계속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만 할래도 제가 뭐 몇 시간을 합니다만 오늘 핵심은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하나의 사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약 20년 동안 원전이 41개가 지어졌다면 원전 41개 짓는 분량의 10배가 넘는 487개의 원전 분량을 태양광이 설치가 됐고 547개의 원전을 짓는 만큼의 풍력이 전 세계에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풍력이 가장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태양광이고 원전이 늘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전 세계가 아직까지는 원전이 한 2563 테라, 이 기가 위에 테라죠. 테라는 기가의 1000배입니다. 그 정도로 2562 정도라면 풍력이 벌써 절반 정도 따라갔고요. 태양광이 580에서 두 개 합치면 거의 원전하고 풍력, 태양광이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풍력과 태양광 하는 에너지가 원전보다 전 세계에서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딱 이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1개가 늘었어요. 중국은 20년 동안 원전이 43개를 더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보수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같은 데 봐라. 원전을 몇십 개 더 짓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은 원전을 43개 지었으면 태양광은 원전에 175개의 원전을 지었어요. 원전에 3배가 더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년 동안. 풍력은 185개의 원전을 풍력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2개를 안 보여주고 밑에 봐라 지금 중국이 43개나 원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직접 생산하는 게 중국에서는 태양 풍력이 원전보다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전이고 지금 태양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그 풍력 366개 여기 풍력 왼쪽에 185개라고 할 때 그게 지금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리가 뭡니까? 여기 방금 말씀드릴게요. 요 왼쪽에 이제 만약 중국 거를 이야기 드리면 네. 여기는 이제 용량이 시설 용량이 기가와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지금 고리 1호기 있잖아요. 고리 1호기는 59만 킬로와트인데 이거를 기가와트로 치면 0.59, 0.6이에요. 1이 안 돼요.
신고리 1호기가 1기가와트고 신고리 5, 6호기가 1.4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이 한 50kg, 60kg 되는 몸무게 되는 애를 하나 빼고 140kg짜리를 2개 연 게 지금 신고리 5, 6호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방금 43개에 되는 원전을 투자를 해가 지었어요. 그런데 시설 투자를 원전 17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185개의 원전을 짓는 만큼의 풍력을 설치한 것이 왼쪽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거는 거기서 지금 직접 생산하는 전기입니다. 이게 이제 테라와트라고 하는데요. 1년에 방금 풍력은 366 테라와트라 하는 정도의, 우리 킬로와트 있죠. 킬로와트에 이거는 뭐 수천만 배 되는 거죠. 그리고 원전에서 277, 그리고 태양광이 178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니까. 중국에서는 원전보다 풍력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다 하는 걸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작년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풍력 발전소를 시민이 주인이 되게끔, 지금까지 한전 이런 데서 했다면 시민들에게 주식을 줘서 할 수 있게끔 덴마크 같은 데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태양광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30%는 태양광 발전하고 70%가 벼를 자라게 합니다. 경남 고성에서 있는 일이고 아주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가 댐도 많고요. 여기에 15% 정도 댐 안에, 저수지 안에 15%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나라 원전 한 11개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우리가 환경과 관련되는 삶, 즉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목회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린 뉴딜을 하고 하듯이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어떤 일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즉 식당을 하더라도 유기농이라든가 쓰레기를 배출 많이 안 하는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까 제가 앞에 일본의 사람 이야기했듯이 낙동강 하구를 아름답게 그리면서 소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 영화도 그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가는 어떤 에너지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이 사진은요, 일본에 있는 한 구청에서 시민단체하고 연결해서 이 에너지 카페라는 걸 매주 해요. 일주일에 목요일 날 오후 시간에.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차도 마시면서 자기 집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것을 시민단체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 그러면 에너지도 체크해주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차도 마시면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참 좋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외국에서 환경지급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거를 자연 관찰 보호 업무, 필드 좋아하면 필드에서 하는 게 있고, 교육 홍보 좋아하면 홍보 좋아하는 데로 있고, 공기업이나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직접 또 풍력 만들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건축을 해도, 친환경적인 건축가, 집을 만들어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면 핵심은 우리가 직업이라고, 일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소명이기도 하죠. 단순하게 먹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일본 중에서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더 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반농 반X. 나는 반농 반가수 누구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아주 환경 친화적인 노래를 막 합니다. 부부가 농사를 지어요. 이런 어떤 삶을 기쁘게 우리가 귀농귀촌 하듯이 도시 안에서도 빈터를 이용해서 도시 농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학교가 도대체 뭔가, 전에는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학교 지각한다고 난리고, 그런데 학교 오지 말아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가만 놀다 보니까 학교가 도대체 뭐지? 교회도 아마 매주 일요일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못 가요. 그럼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뭘까 하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겠죠.
국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가정도 특히 코로나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안 가고 막 엄마 아빠, 엄마는 죽을 맛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급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엄마한테 요구해요. 왜 우리 집에 맨날 아침에 먹던 된장국 그대로 냐고. 학교 급식은 매일 바뀌는데. 그렇죠. 이런 어떤 가정에 좋은 면에 가족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중국에는 너무 가족이 밀착해가 있으니까 이혼하는 일이 늘어났대요. 코로나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일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근로를 이야기했다면, 일은 정말 내 스스로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에 보람을 주는 일.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라고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낸 교수가 있잖아요. 하버드대 교수가 이번에 뉴욕타임스에 4월 13일자 글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대하다. 대통령만이 아니고 판검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방역하는 사람에, 그 사람을 보조하기 위해서 트럭 운전해 준 사람, 청소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야 하는 기회를 코로나가 주었다 하는 걸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 자체가 경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게 재난이 나왔을 때 한번 뭐 몇십만 원씩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열심히 일해갖고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11조의 사회적 11조, 교회도 열심히 내고 우리 사회의 1%만, 11조가 아니고 101세만 내서 없는 사람에게 희년과 같은 그런 어떤 곡식을 적어도 다 긋지 말고, 예, 나름대로의 나락 몇 알은 나눠줄 수 있는 삶을 단순한 선의에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제도화하고 그게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자체로서는 지금 재난위기지만 우리 삶을 반성해야 된다. 대량 생산 소비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좀 줄여가야 되고, 절약을 하든지 기술을 잘 만들어서 절약하는 시스템을 자동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눠 쓰면서 아껴 쓰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또 자연과,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종교적으로 신앙이 결국은 함께 우리 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간다면, 기후 위기는 위기인데, 코로나는 위기인데 역설적으로 맑은 하늘을 줬고 내 가족이 이렇게 소중함을 새롭게 줬고, 교회가 학생들이 지금 학교 가고 싶어 미친다 그래요. 어머 저거 우리 학교인데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가 좋지? 친구와 만남이 있고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고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코로나가 위기로 불행하지만 이걸 계기로 내가 새로운 삶을 얻는 거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면 우리 사회적으로 받아야 될 교훈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시대를 AC, BC 굳이 나누는 걸 넘어서 새로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는 데에 일조하지 않겠나. 거기에 우리는 종적인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의 수준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리더십을, 그리스도 정신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